첫 번째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말 그대로 이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자, 부담하는 자,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납세의무자를 정리할 때는 이제 크게 원칙적인 납세의무자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칙 이렇게 말을 쓸게요. 원칙.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 과세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갖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은 말 그대로 이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에 대한 실제 사람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을 따져본다는 거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실제로 물건의 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주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겁니다.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납세의무자를 기본적으로 수입하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주. 하주라고 하는 것들은 물품의 주인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물품에 대한 주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나는 게 뭐냐면은 수입하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하주로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사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수입 신고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화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질은 화주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다른 누군가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서류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수입 하주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실제 물건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다른 제3자가 이걸 중간에서 이렇게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 같은 것을 따로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입 하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신고를 의뢰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화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법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관세사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중간에 지금 B가 있고 C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원래 이 물건의 주인은 C인데 C가 B한테 요청한 거예요. 제가 지금 수입 신고하는 게 어려우니까 저를 대신해서 그 수입 신고 해주시고 수입해서 저한테 물건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여기 의뢰를 하겠죠. 이런 경우를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행 수입이라 말을 써요. 대행 수입. 나를 대신해서 수입 신고, 수입만 좀 해달라, 수입만 좀 대행해달라 말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대행 수입을 하게 됐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은 당연히 위탁했던 사람이 되겠죠. 위탁자가 나옵니다. 위탁자. 이것을 요청했던 사람이 당연히 화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C, 그렇죠. C가 요청했고 B가 그걸 받아가지고 A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상에 나와 있는 물품 수신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품 수신인.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받는 사람. 물건을 이제 옛날 말로 쓰게 되면 수하인 이렇게 말쓸 수 있겠죠. 물건을 받는 사람으로 적혀 있는 사람을 화주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상업서류를 하는 것들이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 송품장이 나옵니다. 송품장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에 대한 청구서, 명세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 물품을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내고 돈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돼요. 이게 바로 송품장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에 대한 명세서이자 대금 청구서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송서류가 나오게 돼요. 운송서류.
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상하고 항공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육상으로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하고 항공으로 들어오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그 서류가 선화증권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 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류상에서 적혀 있는 물건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수입하주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입 신고하기 전에 양도를 하는 일이 있었다면, 양도를 했었다면 그 말인즉슨 이제 보세구역과 같은 곳에서 양도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양수한 사람, 구매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신고하고 나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입 신고하기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권리 넘겼던 거잖아요. 당연히 양수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